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24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도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경금융전략포럼 주최사인 서울경제신문 손동영 대표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손동영 대표이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손동영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으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아직 도착 못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 와 계시는 정무위원이신 국민의힘 김의건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조강연을 위해서 와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신우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가을 23번째 서경금융전략포럼 이후 반년 만에 우리 경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또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연체율 상승,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고통 증가, 금융 시스템 불안 등 이전부터 우리가 우려해왔던 여러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문제가 더 확산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우리 금융과 경제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금리, 고물가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이 제자리에서 굳건히 버티며 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 듯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금융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융이 경쟁력을 키우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번째 서경금융전략포럼의 주제를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모색하도록 정한 것도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우리 금융을 더 성장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강연을 경청하시면서 해답을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서경금융전략포럼이 한국 금융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김의건입니다. 먼저 축사하러 왔으니까 오늘 서경 글로벌 포럼에서 금융전략포럼에서 오늘 글로벌 관련해서 비전 제시하는 이 토론회를 주재하게 돼서 대단히 서경에 대해서 오늘 축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융이 그걸 뒤따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낙후됐다는 표현까지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글로벌 시대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도 오늘도 법안소에서 가상자산법을 다룰 생각이고 언펄법이다 또 빅테크들의 핀테크 이런 온갖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글로벌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마침 주제도 그에 걸맞는 거니까 잘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국회보다는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규제를 풀고 여기 건강원장님과 와 계시지만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뭘 풀고 잘하려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은행권들이 비 올 때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고 우산을 도로 뺏는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을 2개씩이나 갖다 준다. 이런 뼈아픈 말을 좀 되새기고, 은행이란 게 또 금융권이란 게 어쨌거나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요즘 뭐 여러 가지 ESG나 여러 가지 화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공공성 확충에 또 공공성 강화에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입니다. 제24회 서경금융전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 그리고 신우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역사는 현재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금융사는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 여러 이기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0개의 점포를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점포 수만으로 국내 금융사의 국제화 수준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사들의 글로벌 수준은 국가 경제 규모나 실물 경제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접목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사들의 현재 글로벌 전략의 한계와 개선점, 그리고 글로벌 메가뱅크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장이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감독원장님이 기조 강연을 통해 당국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글로벌 전략에 대한 해안을 얻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이제 현황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주된 어떤 진출 내지는 글로벌과 관련된 어떤 분석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당국에서 하고 있는 노력 등 위주로 이렇게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이제 앞서도 우리 김익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물 대비 금융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 당국에서 또 이제 반성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과연 정부나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정말 산업진흥적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일관되고 어떤 꾸준한 원칙 하에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반성적 고려가 지금 저희 내부에서 꽤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방안이라든가 규제의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논의 중인데, 어쨌든 글로벌화 역시도 그런 산업적 측면에서의 금융으로서의 본질적인 어떤 관점을 관철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물 경제의 지원 내지는 어떤 백업에 대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금융 고유의 어떤 독자적인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글로벌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백혜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해외 점포가 46개국 490개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은행 쪽 비중이 크고,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이제 금투 보험 여전 이제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점포별 형태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이라든가 현지 사무소가 많은 반면 금투나 보험 여전 쪽은 현지법인 형태로 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대륙별로는 아시아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형태인데 그 중에 사실은 중국의 진출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중국의 포지션이 제일 크다는 건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미국보다 오히려 베트남 쪽 지금 진출돼 있는 그 점포망의 예수가 더 크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하고 그리고 미국 다음은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네 번째로 지금 큰 우리 진출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에 이거를 뭐 다들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분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법론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게 보면 거시경제적 요인 그리고 제도적 요인, 미시경제적 조직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나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푸시 요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진출하는 해외국이 있어서는 풀 요인이 있는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홈컨트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고 국내에서의 어떤 낮은 금리로 인해서 해외 투자 동의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다는 건 결국 이제 자본 수익률의 적정한 확보가 됐다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진출의 요인이 될 거고요. 코스컨트리 입장에서는 이제 잠재 성장률과 덜 포화된 시장이라는 건 결국 같은 말인 건데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이 있거나 이제 인구 구조라든가 내지는 인구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그 해당 국가, 해당 정부의 향후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되게 주된 진출 요인이 될 수 있고 뭐 2017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로 삼았던 주요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본국 간 경제적 통합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기업별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나라별 요인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실물 경제 쪽 산업들이 진출할 때 어떤 시너지를 갖고 금융이 따라 나갈 수 있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고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도 최근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외국에 진출할 때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뭐 런던 시장에 먼저 진출한 것들은 뭐냐면 그 시장이 문이 많이 열려 있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상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세제 법률 혜택에 대해서는 세제는 당연히 이제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니까 그런데 이제 법률상 체계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이제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 금융 제도의 금융 인허가의 예측성 또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금융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청산이나 파산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진출에 어떤 그 동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글로벌화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문화지만 결국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이제 그리고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의 특성상 같은 언어를 이제 같은 말로 농담을 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같이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딜 소싱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언어인 것 같고. 고객정보 우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관련된 우리가 여기서 뭐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현대차가 유럽에 진출할 때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와 관련된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할 때 이제 현대차의 고유한 특성을 잘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금융회사의 풍부한 국제 경험과 이제 규모의 경제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시기에 이제 홍콩이라든가 미주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노력한 덕분에 다른 나라에 이제 진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가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다 보니까 크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이제 해외 투자라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매몰 비용이 되게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있는지 등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간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내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저희도 아까 50년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에 진출할 때는 결국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적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우리가 한반도 내에 한정된 포트폴리오 갖고는 이제 위험 관리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립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에 좀 노출을 좀 줄이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외화 표시 자산이라든가 수입의 안정적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스트 나라의 어떤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지만 결국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이라든가 어떤 시장 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싱가포르, 미국, 런던은 들어가긴 쉬운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고, 반대로 사실 이 포화가 덜 된 시장은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그 해당 당국의 인허가의 문제라든가 현지화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언어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개별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지 시장과의 유대감 강화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DB생명보험에서 이제 괌에 진출했었는데, 괌에 이제 그러니까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사실은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있는 보험사의 지분 80%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하다가 2002년도에 큰 태풍이 있어서 그 태풍 이후에는 사실 많은 보험사들이 그 손실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좀 버티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괌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괌에 진출한 것들이 같은 이제 미국령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본토 진출하는데 또 교두보가 돼서 이제 캘리포니아든가 뉴욕 진출하는데 이제 교두보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국내 영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8년에 미국 ETF 전문 운용사를 인수하고 홍콩에도 이제 최초 현지 법인을 만든 이후에 그렇게 각 지역별 거점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현지 ETF 판매 등을 늘리면서 지금은 사실은 한 10여 개국에서 사실 한 300~400개 이상 되는 ETF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다양화라든가 이제 다각화를 지금 진행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앞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AI, 뭐 블록체인 등 다양한 IT 기반 기술이 이제 국내에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핀테크 등이 지금 활성화돼 있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분산된 어떤 지역적 구조화에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결제망이라든가 결제 업무를 운영해 본 기술들은 이제 뒷받침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해외 파트너들한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럼 당국은 뭐라고 있냐, 당국의 아이디어는 뭐냐, 이제 결국 그게 이제 화두인데, 저희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산업으로서의 금융이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 그게 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냐, 이런 것들을 인아웃 반드 양쪽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필요한데,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수 있기 위한 그 성장률 확보라든가 성장 동력 확보가 결국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떠안는 어떤 숙제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아웃바운드 글로벌을 단순히 어떤 어젠다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성장 확보와 관련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는 저희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각 이제 주요 주역 포스트별로 사실은 저희도 해외 사무소가 있어요. 해외 사무소에서 매일매일 내지는 위클리 저희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주로 좀 다른 성격의 정보였다면 최근에는 국내 금융 진출과 관련된 정보들 많이 좀 취합해달라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북경사무소에서 이제 지난번 양해 이후에 이제 바뀐 어떤 금융 관리 시스템의 이제 변경 이후에 그럼 어느 분들이 그러면 금융 당국에 이제 포진하게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샹하이 중심의 지금 그 흐름에서 베이징 중심으로 바뀌는 데 있어. 그럼 우리 금융 회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분석을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외부 공유가 가능한 정보들은 이제 여기 계신 금융회사 CEO분들과 CEO분들 이제 해외 담당 부행장 등과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식의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예를 들어 단일 업권 중심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해당국에서 뭐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인허가 관련돼서 권한이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 건지 이런 기초 정보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창구가 돼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제공해드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저희가 이제 주요 진출 대상으로 갖고 있는 나라든가는 실무랩의 컨퍼런스 콜을 계속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다음 5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제가 직접 가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금융총장이라든가 그 해당 담당 장관님들 뵙고 또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류의 형태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씀을 꺼냈으니까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허가를 했는데 차라리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되는 걸 전제로 뭘 할 수 있는데 6개월, 1년, 2년이 지났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는 게 속이 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우리 금감원 직원 한 분을 뭐 한 1년 정도 파견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파견을 보내고 거꾸로 인도네시아 분을 저희가 한번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량화시켜서 서로 기관별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러면은 이 신청권이 어디까지 지금 가 있고 이게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고 되면 왜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만 제대로 하더라도 훨씬 더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교류 확대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하업반들을 지금 막 사실 좀 나눠서 얘기하든지 막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자체가 사실은 앞서 김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당국이 이럴 때는 막 저러다가 저럴 땐 저러다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라서 저희도 이제 최근 이제 몇 개월 상간에 계속 해외 투자자를 만들면서 직접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위에서도 직접 IR 성격의 어떤 정책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 중이고 심지어 우리 한은 총재께서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왜 안정적이고 향후 이제 당국에선 어떤 입장을 할지 뭐 CNN이건 블룸버건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계속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보통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로 건전성 이슈 때문에 뵙긴 하는 건데 부총재님이랑 하는 총재님이랑 이제 금융위원장님이랑 저랑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주말에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이슈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어떤 성장 이슈 같은 것들도 얘기하면서 각자 좀 꼭 이제 하는의 고유한 역할, 감독원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 우리 당국으로서의 뭘 할지에 대해서 같이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자 그래서 사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 프로세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 펀드 등의 심사 프로세스가 너무 지연되는 거로 인해서 그 자체가 지금 장벽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국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지금 재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인바운드 관련돼서는 이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영어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재무 정보가 지금 영어로 제공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영문 공시를 이제 의무화한다든가 XB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제 XB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다트 이용자들이 이제 XBR로 할 경우에는 그 이제 영어와 그러니까 국문으로 됐을 경우에도 그 영문 변환이 다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되더라도 정보 접근성이 훨씬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투자 등록 제도는 지금 저희가 폐지하는 걸 이미 공표를 했고 투자 등록 제도 대신 이제 그 G20에서 이제 2011년부터 계속 해서 이제 지금 선진국에 도입돼 있는 그 외국인 그 LEI 제도라고 해서 Legal Entity Identifier에서 신분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권번호 같이 그걸 주는 건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LEI 우리도 국제 표준이 LEI 따라서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뭐 개별 제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시간 관계상 좀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 이슈와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왜 PBR이 낮은지 어쨌든 그 자본시장 자체의 어떤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이제 지배구조의 투명화라든가
또는 작년 말에도 그런 이슈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은행주 등을 비롯한 금융주의 배당 정책에 당국이 어떻게 관여하든지 배당 정책을 그럼 어떻게 일관될 때 그 일관된 논리는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 당국이 갖고 갈지 이런 문제들 이제 몇 번 그 배당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취지인즉슨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마련한 이후에는 그걸 중심으로 그 이상의 어떤 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유한 어떤 뭐 그걸 투자로 삼을지 배당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아마 이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유지될 걸로 기대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그리고 또 이제 소액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주주라든가 내부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거래소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금융위와 거래소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꾸준히 지금 노력 중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좀 살려야 저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서 결국 이제 인아웃바운드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시장 자체가 언제 코스피 2000, 언제 코스피 2500이 아직도 2000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심지어 MPS도 지금 해외 투자 포션을 눌리는 게 국내 투자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해외 투자의 고유의 이슈도 아까 얘기한 투자 등록제도를 없앤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장벽을 없애고 이제 외환시장을 예를 들어 저희가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외환시장이 끝나는 시장을 확장을 해서 런던 시장 폐장에 맞추어서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외환시장을 확보해서 적어도 이제 외환거래 중심에는 런던 시장에서 원화가 실시간으로 가격이 코어될 수 있게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어떤 진입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직접 투자 시장이건 내지는 아니면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건 간에 이 자체가 지금 성장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문제이신 거고 그 현실적으로 아웃바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영업까지 포함한 직접 진출을 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인도, 신남방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어떤 거기에 규제 이슈를 당국에서 어떻게 같이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문제와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선진시장, 런던, 뉴욕 등에서 지금 저희가 많이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많이 나가 있는데 자체 딜소싱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NH증권의 그런 예를 이제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선진 시장에서의 그러면 우리가 그 선진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그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저희 감독원 직원도 그렇고 우리 젊은 직원들 엄청 영어도 잘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국이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해외 NCR 해외 법인의 NCR에 대해서 종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위험 가중치를 좀 낮춰서 어차피 같은 취지라면 리스크가 전체 엔터티에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해외 법인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에 전체 그런 NCR을 낮춰갖고 해외 법인에서 투자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거나 지금 풀어드린다면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선진 시장에서의 딜소싱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국내 은행 규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서없이 얘기는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5년 동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배당 정책 완화라든가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할 각오가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원하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함께 나가서 IR도 하고 할 마음이 있으니 저희한테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같이 우리 금융회사에서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로 벤앤컴퍼니 서울사무소에서 금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신우석입니다. 먼저 오늘 2023년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많은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것처럼 K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혹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향후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방식과 또 성과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 혹은 정의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국외 현지 국에 진출해서 실제 어떤 그 금융 산업을 사업을 바탕으로 실적을 창출하는 것으로 좀 좁게 이해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그 현지 법인들의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선도 금융 그룹들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는 이 경영 활동을 범세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우리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글로벌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좀 더 폭넓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최고 경영자 또 글로벌 임원분들께서는 단순히 우리 국외 점포 혹은 해외 법인들의 성과를 넘어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규제 환경이나 사업 환경 때문에 진행하기 힘든 신규 사업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글로벌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최근에 AI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금융을 바꾸어 가게 될 새로운 핵심 기술이나 또는 시장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글로벌 활용이라든가, 또는 비핵심 경영 활동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외에 이전하는 형태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또는 국내의 기관 혹은 개인 고객들한테 크로스보더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우리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글로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인에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한 4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또는 글로벌 경영의 핵심 목표와 저희가 이제 앰비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는 좀 도전적인 목표를 의미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는 where to play와 how to win, 즉 사업 영역의 선정과 선정된 사업 영역 내에서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추진 전략, 실행 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구 역량 혹은 핵심 선결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추진 전략 관점에서는 where to play와 how to win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는 2가지 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글로벌 전략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X축을 보시면 특정 국가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에 해당 국가향 현지화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축이 되겠고요. Y축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해당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 형태의 규모, 위상, 사업 역량, 브랜드 경쟁력 등등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는가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 기업, 한국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진출은 지금 보시는 3, 4분면 인터내셔널 스트래테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시면 현지화 필요성도 글로벌 통합 확장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해당 그 국외에 존재하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고객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던 사업 모델이 국외로 이전돼서 제공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단순한 그 글로벌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실제 로컬 시장으로 침투하는, 즉 현지 로컬 시장 페네트레이션의 같은 경우는 현지화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4사분면 쪽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출신 은행 혹은 보험 이런 그 레벨을 버리고 현지 업체가 중에 하나가 되어서 원 오브 댐이 되어서 현지 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직 측면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투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즉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혹은 운용 자금을 가지고 투자처를 물색한다든지, 혹은 자산 운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관점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이미 글로벌 스케일의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 많은 국내 금융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우량 딜에 접근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고수익 사업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넘어서는 국내 시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축을 저희가 글로벌 스트래테지, 글로벌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CIB, M&A 등을 에셋 매니지먼트 등 자본 시장 영역들이 저 글로벌 영역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업 그 기회가 넓어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현지화를 통해서 해당 국가 내에 침투하거나 혹은 글로벌 스케일의 사업을 전개하거나 소위 글로벌 선도 금융기관들이 달성하고 있는 영역은 1사분면에 보시는 소위 그 트랜스내셔널 영역입니다. 즉 주요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달성하고 있으면서 그 해당 국가 내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우량 고객들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서브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장기적인 목표도 결국 이 3, 4분면에서 4, 4분면을 경유하든 2, 4분면을 경유하든 1, 4분면을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의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언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서 말씀하시는 글로벌의 투트랙 전략, 선진 시장을 향한 전략과 개도국을 향한 전략, 이렇게 어떤 캐치프레이즈와 전략적 방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을 가지고 권역 내 어떤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전략의 구체성과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로드맵 수립을 권고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스케일 형태의 해외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편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너지 관점에서 어떤 계열사 혹은 어떤 사업이 주축 허브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단위 혹은 계열사 단위를 넘어서는 형태의 사업 전략 수립을 권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실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고 하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어쩌면 국외 법인, 해외 법인과 국외 점포에서 시연하는 우리의 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사업의 우리 핵심 역량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역량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익스포터블한, 정말 한국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의 핵심 역량 재정의를 또 제안을 드립니다. M&A 활용도 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핵심 업권, 주요 국가의 핵심 업권 내에서 규모가 좀 더 큰 우량 물건들에 대한 M&A 기회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사전적인 검토와 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인재 확보, 육성, 활용 체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본사, 헤드쿼터 역할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목표, 로드맵 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금융 관점에서 굉장히 상이한 속성을, 상이한 어떤 진도 단계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동남아 전략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남아 전략이란 말은 실체를 갖기가 어렵고요. 동남아 안에서 어떤 국가들을 거점 핵심 시장으로 해서 그 국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를 어떤 단계와 속도로 진입하겠다. 그리고 그 진입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M&A 전략을 활용하겠다까지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비로소 실행력을 갖는 그런 비전이자 목표 또 실행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만큼의 정교함과 엄정함으로 핵심 시장에 대한 글로벌 사업들을 재점검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핵심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인에서는 히든 에셋이라고 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표면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놓고 있는 자산과 여러 가지 형태의 노하우 또는 경영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있는 역량들을 히든 에셋, 숨겨진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5가지는 글로벌 사업에서의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활용 기회를 검토하는 15가지 히든 에셋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경영 역량, 운영 역량, 또 고유 자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금융기관들에서는 지금 보시는 15가지를 포함해서 아마 국내에서 오늘날 그 자리에 그 지위에 있게끔 해주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특유의 역량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역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결합시켜서 해외 시장 공략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히려 본국을 포함한 우리의 경쟁력을 재정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고유의 핵심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M&A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은행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인도네시아의 은행이 동남아나 다른 지역의 다른 섹터의 내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M&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은행들을 총자산 규모로 한번 정리해본 그래프인데요. 소위 그 빅4라고 하는 BRI, 만드리, BCA, BNI는 다 이제 로컬 기업들이고 BCA를 제외하고는 다 국영은행들입니다. 5위권에 한국의 주택은행에 해당하는 BTN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국책은행 성격의 은행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그 세컨 티어에 바로 그 대형 은행들을 추격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아래 국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IMB 니아가는 CIMB 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은행이고요. OCBC NISP는 OCBC 싱가포르 은행입니다. 파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은행이 있고 뒤를 이어서 페르마타라고 하는 은행은 태국의 1등 은행인 방콕뱅크가 최근에 약 3조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나몬과 BTP에는 각각 MUFG와 SMBC 일본계 금융그룹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메이뱅크는 말레이시아의 소유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이 동남아 영내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기회를 보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국가의 대형 로컬 어떤 그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 우리 같은 해외 기업들이 사이즈업을 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형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은행들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우리와 유사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의 대형 선도 은행들이 이미 인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검토하시는 DBS에 대한 사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BS는 많은 나라에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인도의 시장의 잠재력과 또 인접 국가로서의 인도가 갖고 있는 디지털 IT 인재 풀 등등의 또 활용을 위해서 인도를 전략 시장으로 상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입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디지뱅크라고 하는 디지털 뱅킹 중심으로 인도의 그런 그 모바일 뱅킹 경쟁을 선도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DBS 본사의 뱅커들이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 실제 스타트업과 같은 형태의 법인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형태의 보시는 뭐 디지털 광고 전문가, UI UX 전문가,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 이런 인력들로 인도 디지뱅크 팀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디지뱅크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맡겼습니다. 이제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고객 기반을 만들고 약 30개 정도의 디지털 뱅킹이 경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DBS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도 시장 진입 또 확대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에서 확보된 그런 인력들과 조직을 바탕으로 DBS가 싱가포르 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실험들을 인도에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실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인도 디지뱅크 인력들이 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파견되어서 해당 국가의 전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국 헤드쿼터 역할 및 거버넌스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본점에서 현재 글로벌을 지원하는 기능들은 많은 경우에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 혹은 기능 부서들은 글로벌에 대한 즉 국외 점포나 해외 법인에 대한 지원들을 선의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그들의 원래 업무 바깥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선순위도 항상 국내 업무에 뒤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제대로 된 글로벌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의 글로벌 커버리지와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는 헤드쿼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헤드쿼터라는 것은 한국 헤드쿼터랑은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이미 글로벌 경영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의 전자업체들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체들은 본사 소재지는 한국입니다만은 그 본사 내에 글로벌 헤드쿼터 기능과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사업 본부는 명확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의 역할이라 하면 해당 현지 국가별 법인의 경영진을 인선하고 경영진을 평가하고 그 경영진이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의 진척도를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고잉 글로벌과 비잉 글로벌의 합의라고 저희 BN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잉 글로벌만 강조를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국가에 진출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사업 기반을 만들 것인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고잉 글로벌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비잉 글로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국내 경쟁자들만 놓고 국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에서만 어떻게 대응할까를 넘어서서 우리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외 선도 기업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우리 모국에서의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시적인 노력 그리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인력 구성과 가버넌스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한국 형태의 한국식 가버넌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필요하고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국적을 초월하는 국적을 부문하는 인재들로 구성된 인재풀과 그런 인재들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마인드셋과 업무 방식도 글로벌화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존재할 때에 우리의 고잉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 계시는 금융기관들 또 감독당국 또 저희 같은 자문사들이 합심 협력을 해서 K드라마, K무비 또 K팝에 이어서 K금융이
현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글로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24회 서경금융전략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10월 제25회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